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마두로 체포 이후 전 세계 금융권이 빨간불을 켜며 비상사태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미국은 현재 전 세계에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 미국의 숨겨진 움직임과 현재 금융권들의 자본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베네수엘라가 가난하다, 망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건 국민들이 가난한 거지 정권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재를 피하고 국가 자체가 거대한 자금 세탁 공장으로 변질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요. 지난 2023년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 PDVSA의 장부를 감시했더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석유를 팔아 번 돈 중 무려 212억 달러, 약 28조 원이 국고로 돌아오지 않고 증발했다는 겁니다. 이 막대한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서 호셀리트 라미레즈라는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시 베네수엘라 암호화폐 규제 당국인 수나크립토의 청장이었던 인물입니다. 탐사 보도 매체 웨일 헌팅의 보고서와 여러 수사 기록을 종합해보면 마두로 정권은 미국의 제재로 은행 계좌가 막히자 이 라미레즈를 앞세워 아주 치밀한 자금 세탁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자 선단을 이용해 중국과 인도의 석유를 몰래 팔고 그 대금을 달러 현금이 아니라 테더와 비트코인으로 수취했다는 의혹이 짙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르데스라는 튀르키예의 유령 회사가 동원됐다는 정황도 포착됐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자본금도 거의 없는 이 신생 회사가 2018년 한 해에만 베네수엘라의 금 9억 달러어치를 수입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정상적인 무역이라기보다는 금과 석유를 비트코인으로 바꾸기 위한 거대한 환전소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라미레즈는 이렇게 확보한 디지털 자산은 국가 공식 계좌가 아닌 수뇌부만 접근할 수 있는 오프라인 콜드 월렛에 차곡차곡 쌓았다는 것이 정설이고, 심지어 국가 전력망을 이용해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채굴장에만 전기를 공급하는 권력까지 휘둘렀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자,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사라진 원유 대금 212억 달러, 밀 반출된 금 73톤. 이 자금들이 2021년 불장 그리고 2025년 슈퍼사이클을 거치며 복리로 불어났다고 가정한다면 정보당국이 추산하는 현재 가치 약 600억 달러. 결국 미국이 이번에 가져온 건 단순한 USB가 아니라 10년간 마두로 정권이 전 세계를 상대로 은닉한 21세기 최대 비자금 장부이자 디지털 보물지도의 열쇠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날카로우신 구독자분들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아니, 비트코인이 뭐 은행 계좌입니까? 미국이 쳐들어간다고 뺏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패스워드, 즉 프라이빗 키를 모르면 델타포스 할아버지가 와도 못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보안업계에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는데요. 시스템은 완벽하다, 언제나 가장 취약한 보안 구멍은 사람이다. 미국은 이 80조 원짜리 금고를 털기 위해 금구몬을 부순 게 아닙니다. 그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아주 오래전부터 매수해놨던 겁니다. 이 작전의 진짜 주인공이자 마두로의 침실에 없었던 남자, 바로 알렉스 사브입니다. 대부분 뉴스에서는 이 사람을 그냥 마두로의 자금책 정도로만 보도합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그를 애국자이자 외교관이라고 칭송하죠. 하지만 제가 입수한 정보와 웨일 헌팅의 탐사보도 자료를 종합해보면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 알렉스 사브라는 인물, 겉으로는 베네수엘라의 식량 배급 사업을 주도하고 국고를 관리하는 충신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무려 2016년부터 미국 마약 단속국 DEA의 협력정보원, 다시 말해 프락치였다는 사실입니다. 공개된 법원 문서를 보면 내용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는 2018년 6월 27일 마두로가 그를 특사로 임명한 바로 그 해에 DEA와 정식으로 비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뇌물로 받은 돈 중 일부인 1250만 달러를 DEA 계좌로 송금까지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 미국 편입니다 라고 돈으로 인증한 셈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십니까? 마두로가 사부에게 우리 비트코인 지갑 잘 있냐고 물어볼 때 사부는 예 카카 안전합니다 라고 대답했겠지만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건대 그 지갑의 프라이빗 키와 시드 구문,
그리고 보관 장소는 이미 실시간으로 미국 정보기관의 서버로 전송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미국은 바보가 아닙니다. 사부가 지난 2020년 아프리카 카로베르데에서 체포됐을 때 다들 마구로 자금줄이 끊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2023년 말 그를 갑자기 풀어줍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죄수 막교환이라는 명분으로 그를 베네수엘라로 돌려보냈죠. 마두로는 그를 영웅처럼 끌어안았고 다시 산업생산부 장관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미국이 그 중요한 증인을 그냥 놔뒀을 리가 없습니다. 사부를 다시 본진으로 돌려보내서 아직 파악되지 않은 나머지 지갑들, 그리고 다비드 루비오 같은 운반책들의 동선까지 완벽하게 파악하려는 고도의 정보작전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왜 하필 지금 2026년 1월 4일에 이 작전을 감행했을까요?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비트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트리거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보셨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델타포스를 투입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전격 체포하는 것도 모자라서 동시에 뜬금없이 덴마크의 그린란드 매입을 다시 강요하고 있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CNN이나 공중파 뉴스에서는 이걸 트럼프의 제국주의적 야욕이다, 석유를 노린 전쟁이다, 혹은 단순한 독재자 처단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부 틀렸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쇼핑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국가의 장부, 즉 밸런스 시트를 통째로 갈아엎는 국가 단위의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2026년 미국의 부채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월가의 영웅 레이 달리오의 분석처럼 부채 사이클이 끝자락에 이르자 전 세계 그 누구도 예전처럼 미국 국채를 사려고 하지 않죠. 달러라는 종잇돈의 신용이 흔들리는 이 정체절명의 시기에 미국이 선택한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종이를 버리고 실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1월 3일 마두로 체포, 1월 4일 덴마크 그린란드 매입 압박, 1월 7일에 발표된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 금지 선언까지, 이 모든 건 하나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의 흐름을 이해하시려면 미국 내부에서 진행된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추가 매입 금지 선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훌륭하죠. 블랙록 같은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형 투자자들이 우리 서민들이 사야 할 집을 다 사버리니까 서민들은 살 집이 없어지고 월세가 너무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니 트럼프 입장에선 야, 기관들 이제 부동산에서 손 떼! 라고 발표한 건데요. 당연히 서민들은 환호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트럼프의 움직임과 이 법안이 반드시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는데요. 금융의 관점에서 이 조치는 기업들에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 거대 기업들은 남아도는 현금 유동성을 어디에 파킹해놨습니까? 가장 안전하고 덩어리가 큰 미국 부동산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들의 전용 주차 자리 중 하나를 정부에서 막아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 사용되었을 수천, 수조 원의 돈은 어디로 흘러들어갈까요? 돈은 가만히 있으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말은 어딘가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된다는 건데, 주식시장은 이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된 지 오래됐고 AI 거품론으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국 부채율이 높아 채권은 매력이 없고 갈 곳을 잃은 이 거대한 유동성을 받아줄 덩어리가 크면서 아직 저평가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진 시점인 거죠. 그런데 기업들이 방법을 궁리하던 와중 미국 정부가 대놓고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미국 청산예탁결제원 DTCC가 발표한 스마트 나비 프로젝트와 겐톤 네트워크 테스트, 이게 전문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기관들끼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기업 전용 네트워크 RWA가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한쪽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구시대의 자산인 실물 부동산 매입을 막아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안을 통해 신시대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 시장에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고여있는 자본을 움직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비트코인 2억, 3억 가는 게 목표라서요? 아닙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건 코인 시장을 넘어선 더 거대하고 본질적인 패권의 이동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한 팟캐스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달러나 금이 아니라
전력량 에너지가 곧 화폐가 될 것이라고요. 이게 당장 들으셨을 땐 이해가 어려우시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까지의 달러는 신용을 기반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그냥 종이 쪼가리였죠. 하지만 지금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와 로봇이 일을 하는 세상이 올 거고 이를 움직이는 건 종이가 아니라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AI도 금융도 비트코인도 멈춥니다. 즉 전기를 가진 자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을 진다.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꿰뚫어본 에너지의 본질인 겁니다. 왜 트럼프가 이 시국에 갑자기 델타포스를 베네수엘라로 보내고 덴마크한테 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언론은 영토 확장이라 떠들고 있지만 머스크 관점에서 보면 이건 초대형 배터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인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끈적한 중진류는 AI를 돌릴 발전 연료이고 그린란드의 만년설은 불타오르는 데이터 센터를 식혀줄 천연 냉각수인 겁니다. 결국 미국은 지금 달러라는 종이 쪼가리 패권이 저물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에너지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패권으로 갈아타기 위해 국가의 체질을 새롭게 뜯어고치고 있는 거죠. 머스크는 방향을 가리켰고 트럼프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앞서 강조했던 DTCC와 캔톤 네트워크가 중요한 건데요. 기관들은 썬팅 짓게 된 자신들만의 프라이빗 체인을 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블랙록이나 JP모건 같은 월가 하이에나들이 자금 흐름을 누구나 지갑 주소만 알면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굴리고 싶어 할까요? 자신들의 포지션이 노출되면 경쟁사에게 공격당하거나 선행매매를 당할 수 있는데 미쳤다고 그 길을 주력으로 쓰겠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신원이 인증된 기관끼리만 거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자기들끼리 노는 프라이빗 체인을 쓰면 개인 투자자들은 캔톤 네트워크에는 우리가 투자도 못하고 이걸 알아도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투자를 못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틈새가 존재합니다. 기관들이 자기들끼리 지하 고속도로에서 돈을 굴리더라도 결국 그 유동성을 현금화하거나 외부로 빼내려면 반드시 일반 국도인 퍼블릭 체인과 만나는 인터체인지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기관의 프라이빗 장부와 우리가 쓰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 그러면서도 머스크가 강조한 에너지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미들웨어 코인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건 가능성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절차 중 하나입니다. 기관들의 비밀 문서와 머스크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이 히든 코인은 반드시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기관들의 자금은 캔톤 네트워크라는 자기들만의 지하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기관들이 캔톤 네트워크 지하에서 굴리던 자산을 밖으로 빼낼 때 빠르고 거대한 물량을 순식간에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하죠. 즉 여러분이 찾아야 할 코인은 이더리움 계열의 느려터진 구형 모델이 아니라 기관들의 고속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 안에 숨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조건, 머스크의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의 화폐는 전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 이 무형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토큰으로 바꿔주는 기술. 전문 용어로 DP인이라 불리는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가 결합되어야 하죠. 단순히 금융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오라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조건, 규제 준수 딱지가 붙어 있는가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금 세탁이나 하는 코인들은 기관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디지털 신원 인증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돈은 불법 자금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보낸 돈입니다 라고 꼬리표를 붙여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코인. 기관들은 오직 이런 코인만 파트너로 인정할 텐데요. 이 3가지를 충족시키는 코인은 단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 네가 생각하는 그 종목이 뭔데? 라고 답답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종목을 딱 정해드리면 속이 시원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종목을 찝어주는 리딩방을 운영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만들어 드릴 건데요. 이 그물에 걸리는 코인이 있다면 그게 바로 2026년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히든 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히든 코인을 저는 영상에서 공개할 생각입니다. 솔직히 남들에게 공유해드리는 게 아깝습니다. 저 또한 전업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한 달, 2달을 밤을 새워가며 분석한 이 종목을 그냥 공개한다는 게
솔직한 마음으로 아깝다는 심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아까운 건 아까운 거고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혹시 화면이 잘 안 보이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해당 자료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우였습니다.